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눠준 교환 받으셨죠? 네. 교환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고요. 이제 수업 진행해 볼게요. 이 교환을 보시게 되면, 음, 필수 암기사항. 필수 암기사항이 이제 총 20개 논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20개 논점 만들어져 있는데, 저를 보셔야 되죠? 필수 암기사항을 볼 게 아니라, 이 필수 암기사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2시간 당, 2시간 당 교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교재 내용 중에서 시험과 관련한 부분만 제가 축약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시간 교재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암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교재에는 이해 부분까지 다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만 하면 시험을 볼 수 있냐면 암기만 하면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업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은 어떤 내용을 암기를 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책에 많이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들으니까 이해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이해시켜 드릴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몫은 뭐만 하면 된다? 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암기사항이 총 20가지 논점으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준 그 필수 암기사항 지적법 이 20개의 논점만 암기를 하게 되면 실제 그럼 시험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시험 과목이 지적법하고 등기법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지적법 12문항, 등기법 12문항이에요. 그럼 지적법 12문항이 만점인데 통상 우리가 12문항 중에서 만점 기준을 몇 문제로 하느냐면 11문제를 만점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서를 다 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험은 실제 12개를 다 맞출 수가 없도록 문제가 나와요. 즉, 한 문항 정도는 일단 풀지 마세요라고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물론 시험 범위에서는 내요. 그러나 어떤 가장 잘 만들어진 기본서도 우리가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실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한 문제를 더 맞추려면 우리는 통상 기본서에 있지도 않는 법조문을 다 살펴야 돼요. 살피려면 우리가 대부분 과목당 한 30시간, 지적법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2시간인데, 그럼 12시간 안에 11개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만점, 플러스 12개를 가져가려면 50시간을 투자해도 12개를 다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적법을 통상 우리는 11개 만점으로 하고 한 개는 찍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수 암기 사항을 다 가져가면 몇 개까지 맞출 수 있느냐? 최소 9개에서 11개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나왔죠. 기본적인 내용 다 알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필수 암기 사항만 가져가도 충분히 우리는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2시간 땅은 1월달, 2월달,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총 제가 6주 나눠가지고 2시간씩 강의를 해요. 그러면 6주 1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2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따로 추가되는 내용이 없이 제가 이번 과정에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전달을 할 거예요. 통상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일부 전달하고 일부는 나중에 더하기 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가능한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시험장에 갈 수 있는 내용 다 전달할 목적으로 제가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암기사항 20가지 이것만 보고 들어가도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학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어, 우리가 금방 이해와 암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뭘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거냐면 암기를 원활하게 위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강의를 한번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수험생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해가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 공부는 이 공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자격시험은 이해 가지고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암기가 되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해만 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여러분이 가지는 가장 큰 착오 중에 하나예요. 그럼 결론은 뭐다? 암기를 해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과정이 있는데 목적은 암기고 과정이 이해예요. 그러면 이해라는 과정만 가지고는 문제는 풀 수 없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돼야 한다? 암기. 그럼 최종 목적은 뭐다? 암기라는 거예요, 암기.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나갈 때 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6월달, 7월달 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시험을 보면 문제가 안 풀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착오를 일으키는 게 이해만 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오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이해는 수업 시간에 제가 시켜드릴 거고 여러분이 해야 될 목적은 뭐다? 암기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전달 사항은 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진행을 해볼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필기를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필기는요, 그거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야 될 선택적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필기를 하는 것은 암기할 내용을 필기를 하지는 아니에요. 그럼 암기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필수 암기 사항이. 그러면 제가 판서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뭘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을 판서 내용안에 집어넣었을 때 내가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저 내용을 암기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없어도 나는 암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굳이 필기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근데 수업을 들을 때는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 어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암기를 하는데 암기가 수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 판서가 뭐하다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각각이 스스로 뭐한다 선택을 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1교시 수업은 지금 책에는 암기사항은 아니에요. 암기사항은 아닌데 지적법과 등기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상호 관계는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거든요. 부동산 공시법인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뭘 부동산이라고 하냐면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공시라는 단어가 아셔야 되는데 이 공자가 공공연할 공자예요. 시자가 보일 시자입니다. 그럼 부동산 공시법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를 공공연히 보여주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달리 말하면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뭐 하겠다?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외부에 알리겠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려면 알릴 수 있는 공적인 장부가 필요하거든요. 공적인 장부. 그 공적인 장부가 뭐가 있냐면 대장이라는 것도 있고 등기부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와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서는 외부에 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라는 것은 왜 나오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지적법과 등기법인데 지적법이라는 법 안에서는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서 일정한 정보를 외부에 알려주는 거고요.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정한 정보를 알려준다고요. 그럼 우리 등기법은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럼 부동산이라면 금방
토지와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고 했고요. 지적법을 보게 되면 이 지자가 땅 지자거든요. 적자가 기록할 적자예요. 그럼 땅을 기록하는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적법에서는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인데 지적법은 토지만을 공시의 대상으로 하고 이 건물은 공시의 대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종합해 보면 지적법은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서 외부에 공시하는 거고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의해서 일정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적법과 등기법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할 때 대상이 있어야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할 때 공시되는 목적물이 등기법은 토지 건물이고 지적법은 토지라면 건물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비교한다? 결국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적법과 등기법이 왜 두 가지 법으로 나누어졌는지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한 필지에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와 관련되는 일련의 정보가 있을 거고, 자,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도 있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외부에 공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토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역삼동 17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330. 이 토지 소유자는 김갑동.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이렇게 판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이 토지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지번이 뭔지, 지목이 무엇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판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정보를,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강남구 역삼동까지를 소재로 하고요. 17번지를 지번, 전을, 지목, 330을 이 토지의 면적, 김갑동을 이 토지의 소유자.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본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처음 드시는 분들은 사실관계, 권리관계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강의를 쭉 해왔던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관계라고 쓰자라고 약속된 언어예요. 약속된 언어.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고요. 위에 있는 지문들을 보면 토지가 가지는 외부에서 드러나는 물리적 현황 등입니다. 이런 물리적 현황 등을 우리는 묶어가지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다라고 서로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부동산이든 그 부동산을 지배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권리 안에는 소유자가 나와 있다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쓴다?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럼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대장에 의해서 공시하는데 그러면 대장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거고 등기부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각각 뭐한다?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역삼동 1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김갑동시 소유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토지는 그럼 지적법에서도 토지를 공시하고 등기법에서도 토지를 공시하죠. 그럼 이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라는 정보에 공적장부에서, 지적법에서는 대장이라는 공적장부에서 공시를 할 건데, 이 토지는 결국은 지적법에서도 공시의 대상이고 이 토지는 등기법에서도 공시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한 필지의 토지를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럼 역삼동 17번지 김갑동시 소유 토지는 대장에 의해서도 공시하고 역삼동 17번지 김갑동시 소유 토지는 등기부에서도 공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공시되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적으면 약식으로 좀 적어보면 역삼동 17번지 전 330제곱미터 소유자는 누구다? 갑, 김갑동을 줄여서 갑이라 적을게요. 등기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삼동 17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330제곱미터 소유자는 누구다? 갑.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대한민국에는 각각의 1필지의 토지를 공시할 때 대장에서도 공시하고 등기부에서도 공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셔야 되냐면, 선생님, 네. 그럼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등기부와 대장으로서 공시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동일한 정보라면 굳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왜? 서로 다른 내용을 공시한다면 하나의 토지를 가지고 분리해서 공시하면 되지만 똑같은 정보를 공시한다면 굳이 분리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하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효율성이라는 전제하에서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안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토지의 형상을 나타내는 경계라든지 또는 그 토지의 가치, 즉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실관계에 관한 무한한 정보 등이 더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정보 등은요, 대장에서만 공시해야 되고 등기부에서는 공시가 안 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대장에서 폭넓게 공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권리관계도요. 이 갑이라는 자가 현재 소유자가 김갑동이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을. 근데 권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권리관계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권리들은요. 어디에서만 공시가 되느냐면 이 등기부에서만 공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기본 정보는 두 가지가 동시에 공시하지만 사실관계를 좀 더 특화시켜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공적 장부가 대장이에요. 반대로 권리관계를 좀 더 특화시켜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 뭐다? 등기법의 등기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싶다면 내가 만약에 토지를 구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떤 토지를 구입을 하고 싶을 때 그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보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과 봐야 될 공적 장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는 이 부동산에 관한 물리적 현황, 즉 사실관계와 관련되는 폭넓은 정보를 알고 싶다 하면 나는 뭘 봐야 된다? 대장을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나는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련되는 권리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싶다 하면 어디에 폭넓게 나타난다? 등기부에 폭넓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등기법과 지적법으로 두 가지 법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하는 것은 맞고 다만
사실관계를 특화시켜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지적법이고 공적장부는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권리관계를 특화시켜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등기법이고 공적장부는 뭐다? 등기부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용어상으로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용어를 공시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기서 액션을 한번 취해 볼게요. 앞에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도 안 보이시죠? 그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하고요, 저는 이런 음식 취향은 거의 같아요. 일치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요, 저는 영화적인 어떤 취미적 관점에서 보는 관점은 완전 불일치해요. 이렇게 지금 내가 강의를 하면 저는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이분하고 저하고 비교했을 때 이분하고 저하고는 일치하는 부분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이분은 여성이고 저는 남성이에요. 이거는 이런 타당하죠. 상대방을 두고. 그럼 그 말 속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라는 표현 자체는 전제 조건이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만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는 동일한 토지, 역삼동 17번지 김갑동시에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거든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는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된 정보를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치한다라는 존재의 범위를 특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이 흰색 글자만 서로 비교군이 있으니까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있는 내용들은 등기부 자체는 예초부터 공시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니라면 얘네들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말 자체가 예초부터 성립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권리관계는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관계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권리관계는 대장과 등기부를 비교하여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말 자체가 예초부터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문들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지극히 뭐한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방 여기서 말한 것처럼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함께 기록이 되어 있을 때만 일치, 불일치를 논할 수가 있고 한 군데는 기록이 되어 있고 한 군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일치, 불일치 자체를 논할 수는 없다. 이거는 내용을 봐도 당연하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시험 지문을 한번 내본다는 거죠. 시험 지문을.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시험 지문에서 출제위원이 이 내용을 하나 건드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건들면 대장과 등기부 사이의 일치를 위해서 일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만약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일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나오면 이 지문은 전제부터가 뭐다?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되었는데 그 지문에 관한 시험 지문을 내보면 수험생들은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된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 지문을 보니까 그렇지, 일치는 해야지. 항상 일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버리면 전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론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내용은 일치, 불일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었다면 그러면 일치, 불일치를 따질 수 있는 범위를 뭐 해놔야 된다? 암기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범위는 어디까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관계는 어디? 소유권까지만 일치 불일치를 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문을 가지고 일치 불일치를 논하면 그는 예초부터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이걸 볼 필요도 사실은 뭐다?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되는데 이걸 잠시 후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한참 고민을 해요. 일치시켜야 되긴 되는데 이게 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일치 불일치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것은 범위를 암기해놔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어디 소유권까지는 양자가 뭐다? 일치 불일치를 논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치 불일치를 논할 수가 없다. 요거 하나 해결했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 대장을 담당하는 기관과 등기부를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요. 대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적소관청입니다. 등기부를 담당하는 기관은요, 관할등기소. 네, 등기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감정이익을 좀 시켜보드릴게요. 지금 역삼동 17번지에 있는 이 토지는 김갑동 씨 소유 토지가 아니라 실제 나의 토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역삼동에 내 토지가 한 필지가 있다라고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토지의 용도가 전이거든요. 그럼 전이라면 자, 밭전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밭. 여러분이 역삼동 17번지에 밭전자를 해서 밭을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의 용도는 한번 결정이 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는 자꾸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령 이 토지의 용도를 지금 전으로 공시가 되고 있는데 이 토지를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지를 변경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우리는 지목을 뭐라고 하느냐면 대라고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면 실제 토지의 물리적 현황, 여러분 토지에 이제 형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실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지목이 뭐다? 대인데 실제 공시되는 현황은 각각이 뭐라고 공시가 된다? 전 이렇게 공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장이든 등기부든 물리적 현황과 다르게 공시가 되고 있으면 잘못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의 지목을 전을 뭐로 바꾸어서 대로 바꾸어서 공시해야 된다라는 일단 결론이 나오고요.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 토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내 토지가 전에서 뭐로 달라졌으니까 대로 달라졌으니까 여러분은 나의 토지를 전에서 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될 건데 그럼 바꿔야 될 것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 두 개고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 뭐하고 다르고 그러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군데를 다 갈 수는 없고 그러면 나는 지적소관청에 가서 먼저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등기소에 가서 먼저 정리를 할 건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뭐 해야 한다?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토지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은 지적소관청을 갈 거냐 등기소로 갈 거냐를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잠시 5초 동안만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5초 동안. 자, 판단이 되셨다면 정답은 지적소관청이거든요. 왜 지적소관청이냐? 금방 이야기했듯이 사실관계를 주로 특화시켜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부가 대장이거든요. 이 대장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어디부터 가는 거다? 지적소관청에 먼저 가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 역삼동이니까 강남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강남구청장한테 가서 먼저 나의 토지가 전에서 대로 달라졌으니까 나의 토지를 전에서 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강남구청에 있는 지적 담당 공무원이 실제 토지의 현황을 조사해서 전에서 뭐로 정리를 해준다?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고요.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로 정리가 되었잖아요. 이 순간 손을 딱 떼볼게요. 딱 뗐어요. 그럼 이 순간 역삼동 17번지는 대장에서는 토지의 지목이 뭐라고 공시되고 등기부에서는 뭐라고 공시된다? 전 이렇게 공시가 되죠. 그러면 이 순간 공시되는 공적정보사에서 양자에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예초에 우리는 시작을 할 때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 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했습니다. 동일한 토지이므로. 근데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두 가지 공적 장부가 동시에 정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라면 지적소관청에 먼저 가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불일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누군가 역삼동 17번지 필지에 대해서 대장과 등기부를 두 가지를 동시에 발급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실무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 그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업을 하다가 고객에게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을 발급받아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내용을 받아보니까 대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 지목이 대라고 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지목이 뭐라고 되어 있다? 전이라고 되어 있다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상황적 과정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는 불일치가 발생된 상태지만 이 토지의 지목은 대라고 설명을 할 건지 아니면 전이라고 설명할 건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황적 요소로 봤을 때는 여러분은 뭐라고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대라고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필수 암기상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장과 등기부는 원칙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불일치가 발생하면 사실관계의 기준은 뭐가 된다는 거다?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한 개 해결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공시법, 등기법과 지적법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그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나고 나면요. 양자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일치돼야 된다라는 선상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지적소관청은 자기가 정리했으니까 대로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 지적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지적을 담당하는 지적소관청이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정리를 하고 나면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절차가 법 조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절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촉탁이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등기 촉탁이라는 용어도 이제 알고 가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지적에서 쓰는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졌을 때 등기부하고 대장의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절차가 뭐다? 등기 촉탁이구나라는 또 새로운 용어를 하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등기 촉탁서를 받으면 이제 등기관은 전에서 뭐로 바꿔준다? 대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준다고요. 이렇게 일치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권리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역삼동 17번지 소유자는 김갑동인데요. 이 토지를 김갑동 씨가 박울순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박울순이가 김갑동에게 잔금 다지급하게 되면 이 토지를 누구 소유로 바꿔줘야 된다? 박울순 소유로 바꿔줘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김갑동에서 박울순이로 바꿔주세요라고
또 신청을 하러 가야 될 건데, 그럼 이거는 등기부를 정리를 먼저 할 거냐, 대장을 정리 먼저 할 거냐를 판단해 보면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등기법이니까 등기부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갑에서 누구로? 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를 하고 나면 똑같은 이유에서 등기부와 대장 사이에서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등기를 담당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누구에게 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게 소유자를 갑에서 누구로 정리하세요? 을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절차가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절차를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는 절차에서 이렇게 양자를 항상 일치시켜 주도록 균형을 맞추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네요.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권리관계의 기준은 대장이 아니라 뭐라는 거다? 등기부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까먹고. 그죠? 실수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등기부에서는 박울순으로 공시되고 대장에는 여전히 갑으로 공시되겠죠. 그럼 소유자의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은 고객에게 설명할 때는 뭘 기준으로 설명하면 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자체가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응용을 시켜서 나오도록 시험 문제는 만들어지거든요. 응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지금 쓰고 있는 등기 촉탁, 지적법에서 쓰고 있는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권리관계는 소유권이라는 것에 한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약 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이 앞으로 배울 내용이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를 완료했다면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완료했다면 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게 달라진 권리관계의 내용을 이를 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뭐한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한 뭐다? 기본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본 내용.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서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등기 촉탁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거는 지번이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출제원이 언급해 주진 않습니다. 이거는 면적이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합병이라는 절차를 우리 지적에서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합병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합병. 쉽게 말하면 합친다는 거예요. 그럼 가령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자 17번지 필지가 있고요. 18번지 필지가 있어요. 각 개별적인 필지인데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17번지 필지의 면적이 만약에 100이에요. 18번지 필지의 면적도 100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 필지가 된다? 하나의 필지가 되거든요. 하나의 필지가 되면 하나의 필지에 지번은 하나가 붙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몇 번지가 될 거냐면 17번지가 되고요. 면적은 양필지 면적을 합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가 된다? 200제곱미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종전에 있던 18번지는 삭제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지적에서는 합병 등록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합병 등록이 되어버리면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금방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관해서는 등기 촉탁을 하고 나머지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합병 등록을 하고 나면 등기 촉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아닌 단어가 나왔네. 그럼 등기 촉탁을 한다. 그럼 이 말은 X. 이렇게 이제 대부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 출제하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합병이라는 용어적 개념이 정립이 되고 합병이 되면 면적이 100에서 200으로 면적이 뭐가 일어난다? 면적이 증가된다. 라고 되는 논리를 끄집어내야 되고 그 면적이 증가되니까 이 면적값이 달라지니까 아 등기 촉탁을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풀어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풀어서 해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각각에 나오는 용어적 개념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거고 그럼 지적에서 등기 촉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인 대상은 암기는 좀 하고 가시는 게 좋다. 그게 뭐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고 권리관계를 정리했을 때는 어떤 권리에 한해서만 소유권에 한해서만 변경의 통지를 해준다까지만 기억하시고 두 번째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뭐 해야 되는데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 불일치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의 기준은 항상 뭐다? 대장, 권리관계의 기준은 등기부. 반대로 말하면 사실관계의 기준은 지적법, 권리관계의 기준은 등기법 이렇게. 그럼 우리는 지적법부터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지적법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대부분 강의 내용의 90% 이상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 거다? 사실관계에 집중되어 있을 거고 등기법 수업이 들어가면 90% 이상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 거다? 권리관계에 집중되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 지을게요. 결론. 여기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해했을 것이라 믿고 그럼 암기는 뭘 해야 되느냐? 대장과 등기부 사이에서 일치 불일치의 여부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까지는 양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이거 하나. 그럼 이 5가지 사항이 불일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사실관계는 뭘 기준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권리관계는 뭘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게 2가지 암기사항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좀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지적법과 등기법 강의를 들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녹혀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론적인 부분들은 필수 암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 교안에 별도로 제가 실어 놓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적법이라는 과목을 한번 들어가 볼 거거든요. 그러면 지적법을 이제 배우기에 앞서 이제 지적법은 이제 기본적인 체계부터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의 기본적인 법조문의 편제 방식 또는 기본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 편제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하나씩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적법은 토지를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법이다라는 거야. 토지를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한다. 그럼 토지가 있겠다, 그죠? 토지. 1필지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지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필지라는 용어는 토지를 세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셀 때는 각각의 단위가 부여되거든요. 사람을 셀 때는 사람을 셀 때 이게 앞에 쭉 계신 사람을 제가 한번 세볼게요. 맨 앞에 사람을 1개, 두 번째 사람을 2개, 1개, 2개, 3개, 4개가 있네요. 이렇게 표현 안 쓰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세고 볼펜을 셀 때는 어떻게 세죠?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네 자루 이렇게 세요. 책을 셀 때는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렇게 세죠. 토지를 셀 때는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토지를 세는 단위예요. 단위. 근데 대한민국에는 약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거든요. 그 3,700여만 필지의 토지 중에서
가입별적으로 한 필지 한 필지마다 대장을 만들어서 외부에 뭐한다? 공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있다면 대장도 몇 개 있다는 거예요. 3,700여만 개의 대장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걸 만들어서 공시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그러면 그걸 만들려면 1필지에 관련되는 정보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뭐에 관한 정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우리는 어떤 법을 지금부터 배우니까 지적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법을 배울 거니까 지적법에서는 주로 무엇에 관련되는 사실관계에 관련되는 정보를 배워야 될 것이고, 그럼 그러한 사실관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 면적 등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적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관계가 좀 더 포괄적이고 넓게 공시해야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안에는 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형상을 나타내는 경계, 그리고 경계와 같은 개념인 좌표까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공시의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다? 사실관계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럼 이러한 사실관계를 누군가 조사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만 등록을 시켜서 공시할 거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실관계를 조사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될 건데 이 결정은 과연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 결정은 대한민국의 토지에 관한 모든 토지들은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이러한 6가지 사항들은 다 누가 결정하냐면 국가가 결정합니다. 토지에 대한 국가의 수반권자, 최고 수반권자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저는 줄여서 앞으로 국장이라는 표현을 적을 거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결정권자입니다. 그럼 결정을 다 하고 나면 얘네들을 외부에 공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공시해야 될 공적인 장부가 필요해요. 그 공적인 장부를 지적법에서 뭐라고 불렀죠? 대장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지적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대장이라는 표현으로 쓰지는 않고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 줄여서 지적공부라고 읽습니다.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 줄여서 지적공부. 그럼 그 지적공부의 종류가 총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적 장부가 뭐다?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표현은 자주 들어봤는데 지적공부라는 표현은 자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적공부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적공부의 종류를 다 살펴보고 그러면 결정된 정보 등을 이 지적공부라는 곳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을 해야 외부에 공시할 수 있으니까 그 기록하는 과정을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등록. 그러면 일정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국장이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알았고 그럼 거기에 일정한 내용을 등록을 시켰다면 지적공부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적공부가 만들어지면 그 지적공부를 어디에다가 보관할지 그 다음에 누가 보관을 할지 관리권자는 누구일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학습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 관리까지 끝나고 나면 그 정보를 최종적으로 외부에 뭐하자? 공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적법의 1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조문들은 순서를 굳이 매기고자 한다면 일단 토지를 등록하려면 이 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한 필지의 토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관한 성립 요건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필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건 학습할 필요가 없고요. 한 필지가 있다면 한 필지에 관한 정보 중에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중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게 뭐다? 사실관계. 그럼 사실관계의 순차적으로 읽어보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해서 뭐 한다? 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할 때 대한민국의 토지 중에서 어떤 토지든 행정구역의 명칭, 즉 소재가 결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소재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소재를 어떻게 결정하라라고 우리 법조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의 번호는 이렇게 결정해라. 이런 토지들은 이렇게 번호를 결정해라. 여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부터 한다? 지번부터 법조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험 범위는. 그러면 학습을 해 나갈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결정을 했다면 얘네들을 등록을 시켜야 하지만 공시할 수 있죠. 등록을 시키려면 등록해야 될 공적 장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아가는 게 두 번째고요. 그럼 결정되었고 지적공부 종류 배웠다면 각각의 내용이 어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 또 법조문화되어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등록할 건지. 그럼 등록이 되었다면 누가 관리를 할 건지. 그럼 관리된 정보를 어떻게 외부에 공시, 알릴 건지. 여기까지가 1단계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본서와 모든 법체계는 이 순서에 따라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체계를 암기해 두는 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체계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체계를 암기해 놓으면 훨씬 더 암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필수 암기사항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다? 지번이 나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강의를 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 왔을 거고 강의를 드릴 건데 제가 지번을 강의를 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강의 들을 때 내가 지번을 왜 배우고 있는지를 알면서 수업을 듣는 거랑 막연히 지번을 강의하니까 지번 듣고 있는 거야. 이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적법이라는 법은 이런 법인데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기록해서 공시하는 법인데 그중에서 필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중에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 등을 결정을 해야지만 등록시키고 공시할 거니까 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였다? 지번이었구나. 그러면 제가 지번 강의를 마쳤어요. 만약. 지번 강의를 마치면 이걸 계속 적어놓고 수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번 강의를 딱 마치고 나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마 앞에 있는 공시법 선생님은 지번 강의가 마쳤으니까 이제 지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걸 강의할 거야. 지목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경계에 관해서 강의를 할 거야. 그럼 경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면적을 강의하겠구나. 그러면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끝나겠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면접이 끝나고 나면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걸 등록을 시켜서 공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등록해야 될 공적 장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구나. 그걸 미리 스스로 인지하고 수업을 듣는 사람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오늘 이거 하니까 이거 듣고 있는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적 흐름은 시험 지문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암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체계를 잡아놓고 내가 수업을 듣는 사람과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사람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이 전체적인 체계는 좀 잡아두시는 게 좋다. 그럼 체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지적법이잖아요. 토지를 기록해서 외부에 알리는 법이에요. 그럼 토지를 기록하려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결정돼야 된다. 그럼 그러한 정보 안에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있다. 그럼 이걸 결정을 해서 공시를 시켜줘야 된다. 그럼 공시를 하려면 공시할 수 있는 장부가 있어야 된다. 그럼 공시할 수 있는 장부의 각각의 사항들이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알아야 공시할 수 있다.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고 순서를 잡은 상태에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뭘 할 거다? 뭐부터 이제 강의 시작하면 돼요? 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